NHL 플레이오프에서는 보스턴 브루인스가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고 스탠리컵 파이널에 선착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세너제이 샤크스를 꺾고 스탠리컵 파이널에 합류했습니다.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은 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격팀이었던 영국과 이탈리아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고 극적으로 탑 디비전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월드 챔피언십은 8강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99회 시작합니다. (199회) 비하인드넷 출발해봤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조금 전에 NHL 플레이오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세너제이 샤크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가 다 끝난 직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성혁남님이 5월 21일에 댓글을 주셨어요. 포인트, 득점, 어시 위주로 선수 언급은 지금의 고교 아이스하키에서는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포인트를 올리기도 하지만 팀 사정과 맞물려 출전 시간이나 라인 배치로 포인트를 거두는 경우도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각 팀의 색깔 속에서 그래도 이런 선수들을 눈여겨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분석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잘하는 수비수, 체킹과 보이지 않는 기여를 많이 한 선수들, 기록지에 남지 않아도 중요한 희생적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언급하는 것이 팀 스포츠의 재미라 봅니다. 그래야 일반 관객들도 좀 더 깊이 있게 하키를 즐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매트릭스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선수 기량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 사실 다루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단순히 득점 보조로만 평가하는 하키는 좀 재미가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스틱 핸들링이 좋은 선수, 엣지 사용이 능수능란한 선수, 시야가 넓어 조율하는 선수 등등 공격, 수비의 개념을 세분화해 플레이메이커, 리딩 포워드, 공격형 수비수, 타워형 수비수 같은 개념들을 소개해 주시면 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댓글을 성혁남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고교 아이스하키 리뷰 들으시고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그 뒤에 이제 아울러 고교하키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 댓글이 방금 추가됐군요. 강릉까지 가셔서 취재해주신 박힘찬 PD님 화이팅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달린 게 아니라 네. 같이 달렸는데 이거 자세히 보기 안 누르면은 그래요? 예, 제가 못 찾은 거군요. 네. 예,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NHL이나 아시아리그에서 보통 이런 내용으로 언급을 해드리죠.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 주신 이런 기준으로 아시아리그나 NHL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당장 생각나는 거 슈플럭 잘하는 선수 박상진, 보이지 않지만 기여도가 높은 선수 문국환, 윤지만, 김우영, 등등등 예. 여러 그런 스탯으로 표시가 안 되는, 기록지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에 대해서 아시아리그 때 자주 빗대어서 언급을 드리기도 하고요. 윤석 기자님도 NHL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가끔 인용을 해서 해주시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고교 하키에서는 어렵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이기에 그 선수들이 슈플럭을 잘하고 체킹을 잘하고 기록지에 보이지 않는 팀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네. 또 보여준다고 해도 일단 기본기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캐릭터를 갖는다는 게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고교 레벨에서는 물론 고교 레벨 정도 됐으면은 그런 캐릭터를 이제 갖춰 나가야 시기는 맞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길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록지도 틀린 게 되게 많아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은 거의 다 틀려 있고요. 공식 기록지를 믿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포인트를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정확한 게 골,
그다음에 이제 어시 기록인데 어시 기록도 틀린 거 많아요. 뭐 자세히 보면은.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중히 아직 모자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교 리그가 경기 수가 많지 않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NHL이나 아시아 리그보다 경기를 많이 안 보잖아요. 고교 리그.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세한 이런 선수 개개인에 대한 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좀 역부족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혼자 커버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서 관심을 꾸준히 갖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직접 가셔서 보시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시다면은 예, 영상을 보시면서 예, 제가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또 이렇게 사연들로 같이 채워 나가 주시면은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성혁남님처럼 이렇게 고교 리뷰 다 들으시고 또 챙겨 보시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고교 리뷰는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네. 생각보다 네. 유튜브 쪽은 이제 각 파트별로 나눠서 올리잖아요. 고교 리뷰 쪽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예. 이게 낚이셔서 들어오신 건지 듣다가 마신 건지 모르겠는데 강릉까지 가서 네, 담아왔는데 보람이 조회수가 있죠. 많으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댓글로도 또 이렇게 티 좀 내주시면은 네. 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보고 들기도 하고요. 있구나라는 네. 걸 느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댓글이 안 달리면은 낚였다가 그냥 빠져나가셨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말씀 주신 내용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고교 리그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 일단 1차 리그 막 지났으니까 네. 예, 뭐 2차 리그, 3차 리그 거듭해서 점점 더 선수들의 기량이 완성화돼 가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더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는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겠죠. 네. 다음번에 계속해서 또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님 유튜브에 5월 21일 화요일 댓글 주셨네요. 오래된 승격팀이 살아남았네요. 영국, 이탈리아 두 경기 다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이스하키의 묘미인가 보네요. 우리나라도 승격해서 탑 디비전에서 살아남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하셨고 네이버의 CHLDBWLS님도 21일 화요일에 월드 챔피언십 오늘에서야 전통이 깨졌네요. 프랑스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영국의 실력인가요? 영국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영국과 프랑스 심층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여기에 22일 수요일에 바이킹님이 처음이지 않나요? 승격한 두 팀이 모두 잔류한 것이. 오스트리아는 슈다웃에서 7번째까지 갔다가 마지막을 못 넘었고 프랑스도 OT에서 아깝게 됐네요. 내년에 한국과 상대할 팀들이라 신경 쓰이네요. 약 1시간 반 후면 캐나다, 미국, 러시아, 스웨덴전인데 그룹 A는 상위 4팀 순위가 요동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그룹 B는 러시아 1위 확정 같은데 2, 3위가 바뀔 수 있네요. 라는 댓글. 월드 챔피언십 관련 댓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야, 마지막에 강등 매치. 야, 또 공교롭게 경기 일정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정말 양쪽 다 두 팀씩 단두대 매치를 했는데 승격팀이 다 살아남았어요. 세 분 월드 챔피언십 관련 댓글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루22님 5월 17일에 댓글 주셨어요. 잘 듣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키 얘기해주는 방송 유유라는 댓글입니다. 저희가 항상 오프닝 때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을 계속 아직까지 타이틀을 가고 있는데 참 좋은 건지 좀 슬픈 건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도 항상 잘 듣고 계시다니까 블루22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관심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마지막 댓글인데요. 5월 20일 월요일에 CHLDBWLS님 댓글 하나 또 주셨네요. 동부는 4차전에서 끝났네요. 서부에서 어느 팀이 올라와도 보스턴의 우승 예상해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김정곤님도 방금 전에 댓글을 주셨군요. 경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스탠리컵 보스턴 우승 예상해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NBA를 제외한 NFL, MLB, NHL 보스턴 천하가 되겠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보스턴이 먼저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고 오늘 저희 녹음하기 직전에 끝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보스턴과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두 분은
뭐 세너제이든 세인트루이스든 누가 올라와도 보스턴이 우승할 것이다 라는 댓글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게 전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4라인에서 지금 깊이 3, 4라인에서 상당히 지금 세너제이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보스턴이 조금 더 우위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캐롤라이나를 잡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때까지 최근에 스탠리컵 결승전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지구 결승을 일찍 끝낸 팀들이 거의 다 졌습니다. 어허. 거의 다 졌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도 수입한 팀이 바로 다음 라운드에 바로 졌어요. 다음 라운드에 그냥 수입을 당하면서 탈락을 하는 케이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2013년인가가 아마 지금까지 6년 정도 되네요.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시리즈를 먼저 끝낸 쪽이 다 졌어요. 네. 묘한 결과군요. 보스턴이 먼저 끝냈네요. 한참 먼저 끝냈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너제이전을 잡는 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3, 4라인에서 지금 4라인 자체가 제가 뭐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발바쇼프 선수랑 순드크비스트 선수, 스탠 선수 요 세 명 딱 구성하는 4라인이 상대방 1라인을 잘 막음과 동시에 득점까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매치업이 분명히 베르제롱 라인이죠. 이제 보스턴의 1라인과 맞붙이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썼을 때도 행여나 세인트루이스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기울 수가 있어요. 세인트루이스한테. 물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뭐 보스턴이 유리한 거는 맞죠. 보스턴이 뭐 전력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안정적이었고 사실 뭐 전력 자체도 꽤 좋았어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도 후반기 보시면은 그 비교할 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후반기부터 보시면 그런 부분은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고요. 전 세너제이가 혹시나 이겼으면은 진짜 별 재미없이 그냥 싹 동부가 그냥 우승을 하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보스턴이.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올라와서 잘 모르겠다.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시리즈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댓글을 다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거의 이제 끝물이잖아요. 그죠? 예년에 비해서는 NHL 관련 댓글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서 그런가? 좀 흥미들을 잃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좀 인기 팀들이 너무 일찍 다 떨어졌어요. 좀 팬베이스가 많은 팀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전력이 센 팀 이런 팀이 진짜 다 일찍 그냥 1라운드에서 문 닫고 2라운드 올라오는 팀들이 막 좀 팬베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전력 자체도 좀 약한 팀 이런 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올해 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에 대한 좀 주목도 그런 게 조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몰랐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제 플레이오프라든지 NHL 방송을 NBC라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하는데 시청률은 제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좀 그건 좀 의외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좀 인기 팀들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적도 많은 동네고 항상 보통 그렇거든요. 뭐 어쨌든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좀 팬베이스가 두텁잖아요. 그죠? 뜨겁고 뭐 스포츠가 좀 센 동네긴 합니다. 항상. 뭐 이번에 아직까지 저희 비하인더넷 댓글창에서는 보스턴 팬분을 본 적이 없는 못 것 봤습니다. 같은데 한번 계시면 등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드디어 200회 앞두고 있습니다. 200회 Q&A 특집 마지막 공지 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200회 때 답변을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스하키, 비하인드넷, 원더스포츠, 선수, 구단 여러분이 하키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댓글이나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himchan@wondersports.co.kr 힘찬@wondersports.co.kr이고요. 어떤 플랫폼이든지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200회 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200회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00회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도 몰랐던 또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99회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동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끝났습니다. 두 팀이 남게 됐네요. 오늘 각 컨퍼런스 파이널 최종 리뷰 시간을 준비했고요. 먼저 끝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부는 와일드카드 1위로 올라온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그리고 애틀랜틱 2위로 올라온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이었는데요. 지난주에 2차전까지 보스턴이 홈에서 2승을 했었고 지난 한 주 동안 캐롤라이나 홈 경기로 두 경기가 치러졌는데 내리 4판으로 끝났습니다. 3차전에서 보스턴이 2대1 파워플레이 골이 또 결승골이 됐었고 투카라스크 선수가 35세이브 활약을 보여주면서 보스턴 승리. 4차전은 4대0 역시 보스턴이 이겼는데 이날도 결승골 포함해서 첫 두 골이 모두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투카라스크 선수 24세이브 셧아웃. 그리고 또 브래드 마시안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마시안드 선수가 골을 넣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보스턴이 23승 1패라는 아주 놀라운 승률을 또 이어갔던 경기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17일에 일찌감치 4판 만에 보스턴이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6년 만에 동부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2010-2011 시즌 이후로 8년 만에 스탠리컵 우승컵에 도전하게 됐네요. 캐롤라이나 참 돌풍의 팀이었는데 4연승 수입으로 올라왔다가 또 4연승 수입으로 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뭐 예상해 주셨던 대로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보스턴이 수입한 팀을 한번 잡긴 했네요. 그러니까 콜럼버스였죠. 네. 어쨌든 콜럼버스를 잡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뒤집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잘해봤자 이거 4대1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팀 컬러 비슷하면 결국 선수진이 좋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시리즈가 아닌가. 이번 플레이오프 이때까지의 시리즈 중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홈에 돌아와서 사실 캐롤라이나가 원정 때보다는 훨씬 더 잘했어요. 특히 3경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서 이미 마침표가 거의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차전을 이제 경기력을 잡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캐롤라이나가 보시면은 1피리어드 슈팅 수를 1피리어드를 슛을 20개나 만들어냈어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별로 성과를 보지 못했죠. 근데 이게 정규 시즌에 캐롤라이나가 참 많이 지던 패턴이 오겁니다. 그러니까 1피리어드 분위기를 확 잡아서 그냥 두두두두 두들기는데 성과가 없어요. 근데 2, 3피리어드 조금 힘이 빠지는데 상대 거기서부터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정규 시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경기력이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제일 좋았던 경기력에서 정규 시즌에서 지던 패턴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분위기 반전을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전 권리가 무너진 이후에 맥클레이니 선수가 나름 분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리즈를 바꿀 정도의 힘은 없었다라는 부분이 3, 4차전 전부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페널티 킬링의 약점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정규 시즌 캐롤라이나 페널티 킬링은 전체 8위였어요.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었죠. 82% 가까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시리즈 내내 그냥 페널티 킬링이 거의 뭐 팀의 발목을 잡다시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일랜더스전에서도 파워플레이 골만 아름아름 먹히는 것부터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15번의 페널티 킬링 기회에서 7골을 내줬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승부의 결정타였어요. 아주 결정타였죠. 네, 그게 또 4경기 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점이었죠. 근데 지금 7골이 났는데 1, 2차전에 2골, 4차전에 2골, 3차전에 1골 났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2골 이상 넣은 경기 다 이겼습니다. 포스트 시즌. 네. 또 이 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았던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좋았던 패턴까지도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4대 0이라는 좀 압도적인 보스턴의 승리로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네요. 파워플레이 골이 터지면 보스턴이 이긴다라는 승리 공식. 이것은 앞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보스턴의 파워플레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큰 또 숙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4판 만에 따돌리고 먼저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고요. 보스턴은 5월 28일 한국 시각으로 5월 28일 화요일 오전에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 1차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차전 홈 경기로 치르게 되고요. 보스턴은 11일간의 휴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쉽니다. 사실 11일 정도면 꽤 많이 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약 10일 정도 쉬었던 뉴욕 아일랜더스 경기력 결국 회복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캐롤라이나를 그 부분이 조금 맡아서. 걱정이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캐롤라이나는 진짜 7차전까지 사투를 펼치고 올라와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이겼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사실 아주 이제 경기를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이때까지 또 공교롭게도 참 시리즈 일찍 끝낸 쪽이 최근에는 거의 다 지는 모습 결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정도가 사실 불안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스턴에. 예. 긴 휴식. 그렇죠. 거기에 따른 무뎌진 경기 감각, 뭐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죠. 수 그리고 있느냐. 또 4차전에 지데노 차라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부상으로. 근데 네. 이 부분의 부상 회복 여부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약간은 이제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블루스가 이제 결국 오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블루스는 생각보다 이제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력을 키우기에는 사실 차라 선수만큼 또 좋은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차라 선수가 행여나 결승전에 결장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결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몸 상태가 또 중요한 거죠. 아무리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못 미치는 활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보스턴이 8년 만에 우승컵을 안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살펴보겠습니다. 서부는 센트럴 3위로 올라온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퍼시픽 2위로 올라온 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이었는데요. 2차전까지 세너제이 홈 2경기에서 1승 1패였고 3, 4, 5, 6차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습니다. 3차전 연장까지 가서 5대4로 세너제이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많은 눈길을 끌었어요. 이 피리어드에 세인트루이스가 4골을 넣고 역전을 했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세너제이가 동점골을 넣어서 연장에 갔고 연장에서 결국 재역전승을 거뒀던 세너제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에릭 칼슨 선수의 연장 골든골이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어요. 이어 벌어진 4차전에서 2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하면서 전날 그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패배를 또 만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2승 2패를 이뤘고 5차전 5대0 세인트루이스가 제이든 슈월츠 선수의 해트트릭,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만 두 번째 해트트릭이었고요. 저던 비닝턴 선수 21세이브 셧아웃을 했습니다. 5차전 5대0 완승을 거두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시리즈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끝난 6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다시 한번 다득점 경기 5대1로 승리, 4, 5, 6차전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어요. 최종 4승 2패로 세인트루이스가 세너제이를 꺾고 1970년 이후 49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창단 52년 만에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 시리즈는 접전 양상을 예상을 해주셨었고, 그렇죠. 그런데 참 3차전 세너제이가 그렇게 이기는 걸 봐서는 이 행운의 여신이 세너제이 쪽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도 운이 좀 따라주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또 세인트루이스가 딛고 일어났다는 그죠. 거. 예, 이번에 이것도 좀 눈길을 끌어요. 이번에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또 돋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역경을 한 번씩 딱 겪고 일어나는 부분, 요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 그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캡스가 우승을 할 수 있던 원동력 또 여러 가지 좀 역경을 이제 뭐 선수 부상들 또 막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겨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좀 블루스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좀 기대해봐 좋다. 그리고 김태형 캐스터의 그 예언이 또 좀 적중을 하는 요런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블루스 자체는
진짜 후반기의 성적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결코 약한 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중반에 12월 거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블루스가 최하위권에서 놀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없었으면은 사실 서부를 진작 1등을 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실 페이스였어요. 이제 후반기의 성적을 그냥 처음부터 쭉 갔으면. 그리고 저는 그 후반기의 모습을 처음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나오지는 않았었죠. 어쨌든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3차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핸드패스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핸드패스를 놓치면서 이게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1차적으로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하긴 했죠. 그리고 세너제가 또 지난 베이거스와의 그 7차전에도 사실 반쯤 오심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뭐 페널티는 전 맞았다고 생각을 그때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은 네. 야 이거 심판의 가호를 받은 세너제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조롱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막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핸드패스를 놓치면서 이게 이제 결승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더 센 팀이 이긴 거는 맞습니다. 저는 또 그런 다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상황 그죠? 그 패배가 선수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그죠? 또 계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참 억울했던 게 그게 또 NHL 룰로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핸드패스 공격 지역에서 핸드패스로 이런 골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NHL이 플레이오프 골은 다 일단 판독 명백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룰을 정했다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네. NHL 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은 바로 핸드패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핸드패스를 잡아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갈 수도 있었는데 4차전 굉장히 경기를 좋았습니다. 4차전이 진짜 전반적인 경기의 페이스 자체를 세인트루이스가 다 잡고 가는 그림이었고 별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뒤에 이제 또 샥스는 탈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전부터 굉장히 큰 게 몇 개가 나왔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너제가 결국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세인트루이스가 참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느끼는 게 결과적으로 세너제의 강력한 부분은 포인트 슛, 그러니까 뭐 브렌트 번이라든지 블라식 선수도 꽤 슛이 좋은 선수고 브론 선수나 딜런 선수도 그렇게 슛이 나쁜 선수들은 아닙니다. 강력한 슛을 가진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뭐 에리크 카르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샷에서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다라는 부분인데 공격을 이걸로 한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 패턴을 딱 가지고 와서 세너제이가 포인트샷밖에 칠 수 없게끔 경기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포인트샷이 날아오면은 슈팅 레인에 선수들이 서서 다 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아예 장기인 공격이 전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너제이가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근데 이거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을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포인트슛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는 단조로워지고 세인트루이스가 공략을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무게가 실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인트루이스 사라인이 진짜 거의 보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네. 지금 바르바쇼프 선수랑 순드크비스크 선수 그리고 스탠 선수 이렇게 들어온 사라인인데 이 선수들이 진짜 상대방의 1라인이면 1라인 매치업에서의 이득은 물론이고 수비적인 역할 이번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까지도 많이 해내면서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4라인이 없었다면 이번 시리즈를 좀가 이렇게 쉽게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네. 부분에서 4라인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도 블루스의 힘을 많이 실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세너제이보다 세인트루이스가 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너제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세너제이가 4차전을 한 골차로 지고 나서 2승 2패가 됐을 때 근데 그 이후에 5차전, 6차전 5대1, 5대1, 5대0, 5대1 완패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힘 한 번 또 쓰지 못했던 이유는 또 큰 악재가 있었잖아요. 저는 부상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실 샤크스가 부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시리즈가 이어져 있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차전 3피리어드에 체킹을 당하면서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카르손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내내 거의 부상으로 고전을 했었어요. 하반신 부상. 그리고 1월, 2월경에서도 굉장히 장기 결장을 했었죠. 하반신 부상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4차전의 그 체킹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4차전 3피리어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마지막 9분여를 거의 출장을 못했어요. 네. 뭐 뛸 수가 없으니까 출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장을 못했고 5차전은 사실 일찌감치 경기가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뭐 데보 감독은 카르손 선수가 몸 상태 100%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데보 감독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감독은 선수 블러핑을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이다. 그래서 부상 관련 뉴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별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네. 옛날에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 헤르틀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이제 시리즈 끝난 상황인데도 데이 투 데이 부상이다. 괜찮다. 이러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보도한 이제 그 기자를 거의 뭐 매장시키다시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데보 감독 저는 5차전에서 그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차전 경기를 봤을 때 일찍 경기가 딱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었고 이 피리어드 초반부터 카르손 선수 출장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상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 뛰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6차전에도 원정에 참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카르손 선수가 이번 샤크스에서 물론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턴오버 같은 부분도 많고 실점에서도 좀 많이 관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시스트라든지 공격을 끌어나가는 부분, 퍼굿만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조합의 균형이 깨지고 이 라인에서 경쟁력이 상실이 되고 하는 와중에 사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1, 2라인 수비진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피에트란질로 선수도 그렇고 이 라인의 퍼레이코 선수가 진짜 이 선수가 거의 완벽한 수비수로 올해 거의 각성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라인의 수비진의 경쟁력을 좀 앗아가는 좀 이런 결과가 났게 됐고요. 그리고 4차전에는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마시 헤르틀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파벨스키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6차전도 경기를 이 선수들이 다 출장 못했어요. 근데 이 세 선수가 사실상 세너제이의 강점 뭐냐, 올 시즌 강점 뭐냐 하면은 선수진의 깊이, 하나 막으면은 딴 데서 다 터지고 딴 데 막으면은 하나가 다 터져서 이기는, 이게 장점인데 선수진의 깊이를 담당하는 헤르틀, 파벨스키, 카르손 다 빠지니까 이거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었던 거고, 사실 오늘 이제 6차전도 이세 선수가 빠진 시점부터 거의 세인트루이스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샤크스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네요. 좀 심기일전하고. 올 시즌 이렇게 좀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세너제이가 아쉽게도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간 세너제이가 참 우승 문턱에서 이렇게 좌절이 이어지네요. 플레이오프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그러니까 16년에 그때 갔을 때 우승을 했었어야 됐고요. 네. 물론 그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천운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게 됐네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부상을 이렇게 달고 행여나 세인트루이스를 잡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스턴을 상대로 밝은 전망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높은 수준의 재밌는 하키를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블루스가 올라간 걸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샤크스 팬분들께서는 이제 손턴도 이제 올해 7월로 만으로 40살입니다. 이 참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갔으면 보스턴이기 때문에 전 친정팀과의 스탠리컵 결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없었던 이야기가 됐네요. 근데 손턴 선수가 어쨌든 그래도 트레이드 된 이후로부터는 준 프랜차이즈 스타급의 대우, 그리고 세너제이 샤크스의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넘버 2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넘버 1은 말로 선수고 2로는 손색이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 선수 있을 때 그래도 우승을 하고 싶을 텐데 올해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근데 참 좀 안 됐네요. 좀 안타깝게 됐네요. 네. 세너제이를 꺾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지 세인트루이스는 또 어디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뭐 평상시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막판에 가장 경기력이 좋고 기세가 좋은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다라는 평소 지론에 의해서 저는 세인트루이스를 찍었던 건데 흐뭇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뭐 딱 맞게 가는 느낌이라서 게다가 지난 난저까지도 이겼기 때문에 좀 예사롭지가 않고요. 근데 뭐 보스턴 자체는 보스턴도 사실 이번이 기회인 게 뭐냐면은 댐파가 일찍 떨어져 줬어요. 네. 많이 도와줬습니다. 콜럼버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우승 한번 해보라고 오랜만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더 보스턴 약간 유리한 것 같아요. 뭐 5.5대 4.5 수준 거의 그 수준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세인트루이스가 이건 뭐 손 놓고 전혀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물어보면 사실 세인트루이스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번 포스트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 좀 그 컨퍼런스 파이널 조금 이제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습니다. 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근데 결승전은 꽤 재밌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하지만 좀 중립 팬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세인트루이스의 힘을 많이 실어주실 것 같네요. 네. 보스턴 대 세인트루이스 정규리그 전적 1승 1패 1차전 보스턴 승리 2차전 세인트루이스 승리였고요. 이번에 홈 4경기를 보스턴이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재밌는 승부 펼쳐주기를 누가 우승을 하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또 스탠리컵 파이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가 끝났습니다. 5월 10일에 개막을 했죠. 슬로바키아에서 이번 대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A조, B조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리그 진행이 되고요. 최종 순위가 나왔습니다. A조 순위 정리해볼까요? 1위 캐나다 승점 18점 1위고요. 2위 핀란드 16점, 3위 독일 15점, 4위 미국 14점. 이 네 팀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5위는 홈팀 슬로바키아 승점 11점이고요. 6위 덴마크 6점, 7위 영국 2점, 8위 프랑스 2점. 두 팀이 똑같이 2점인데 양팀 결과에 따라서 승부에 따라서 7위, 8위가 나눠졌습니다. 8위 프랑스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됐습니다. B조 보겠습니다. 1위 러시아 승점 21점, 7전 전승이죠. 완벽한 1위고요. 2위 체코 18점, 3위는 스웨덴입니다. 15점이었고요. 4위가 스위스 12점. 이렇게 네 팀이 8강에 올라갔습니다. 5위는 라트비아인데 9점, 6위 노르웨이 6점, 그리고 7위 이탈리아 2점이고요. 8위 오스트리아 1점. 역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결과에 따라서 7위, 8위가 갈렸고요. 8위 오스트리아가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별리그 저는 뭐 강등권에서 좀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 일단은 좀 이색적이었고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스코어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데 조별리그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골차 이상 난 경기가 무려 11경기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야 이게 너무 좀 수준 차가 큰 거 아닌가? 굉장히 크죠. 네. 예. 사실 좀 이번에 좀 팀 분류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렸던 좀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톱 6, 그러니까 톱 6라고 불리는 하키계 좀 어깨 형님들, 그러니까 뭐 캐나다, 핀란드, 미국은 조금 고전했지만 이건 사실 독일이 조금 더 잘했다 이번 대회에서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러시아, 체코, 스웨덴 같이 좀 어깨 형님들 같은 부분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톱 6 팀이 톱 6가 아닌 팀한테 진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어요.
네. 첫 경기 슬로바키아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미국전,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국이 희생양이네요. 이번에 독일 대 미국 요렇게 네. 요 두 경기밖에 요 두 경기 빼고는 톱 6끼리 붙은 경기 아니면은 톱 6가 그 아래 팀한테는 한 번도 발목을 안 잡혔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극명하게 이제 톱 6 클래스가 딱 드러났고요. 그리고 톱 6의 바로 아래를 달리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이 굉장히 또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얘네들보다는 스위스, 독일이 위다라는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네. 독일 같은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독일은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보시면 유소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인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독일이 이번에 언더 18 톱 디비전 올라갔고요. 언더 20도 톱 디비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성과가 딱딱 오니까 성인 대표팀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2018년 은메달 따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제끼고 3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스도 좀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스위스 특유의 그 속도 그리고 그 기술, 요게 러시아나 스웨덴 이런 팀을 상대로 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골은 결과적으로 못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통해서 이 벼랑 끝으로 좀 미는 느낌까지는 가는 거. 이것 자체가 역시 그냥 톱 6 뭐 진짜 바로 아래까지 요 두 팀이 올라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끝이 아쉬운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슬로바키아, 라트비아가 딱 이 팀들인데 가만히 보시면 슬로바키아는 1.8초 남기고 꽤 잘했어요 이번에. 근데 사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맞는 옷을 입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슬로바키아의 팀 컬러였는데 그동안 이번에는 그냥 공세도 우리는 좀 잘해.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라고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1.8초 남기고 캐나다전을 패배를 한 부분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이제 슬로바키아가 공격 같은 부분에서도 좀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약한 팀들을 상대로 나오면서 역시 좀 한 끝이 아쉽다. 그런 게 처음에 미국을 잡아놓고도 그죠? 결국 4위 안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8강 진출을 위해서는 스위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스위스를 잡은 실력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 근데 라트비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게 스웨덴이랑 거의 접전을 했습니다. 4대4까지 끌고 갔어요 게임을. 그런데 네. 이 게임을 결과적으로 5대4로 지긴 했는데 왜 5대4로 졌냐면은 승점 3점을 따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4대3인데도 MTN에서 걸어가지고 그냥 공세를 걸어버렸거든요. 근데 MTN에 골 먹고 5대4로 진 겁니다. 그 덕분에 스웨덴이 이득을 좀 챙기긴 했는데 그래도 라트비아는 결과적으로는 스위스를 못 넘었지만 라트비아도 자신들의 하키를 펼치면은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전도 상당히 잘했어요. 라트비아가. 네. 어떻게 보면 조별 예선 B조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제일 잘 싸운 팀은 라트비아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팀도 좀 강호들이랑도 좀 어깨를 좀 겨룰 수 있는 수준. 물론 뭐 경기 내용 자체는 많이 이제 그 두 팀이 앞섰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되는구나 해서 좀 한 끝이 아쉬운 팀. 이렇게 클래스가 또 나뉘고, 그 다음에 강등권은 아닌 팀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번 대회에서는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이 팀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아래 팀들은 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국, 프랑스, B조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요 두 팀을 상대로는 또 다 이겨주는 모습.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이겼어요. 요 두 팀을 상대로. 그래서 강등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보다 조금 위에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네 팀은 사실상 이번 대회만 놓고 봤을 때는 D1A급 팀이었다 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네요. 네. 쭉 결과를 조별리그 순위를 봤을 때는 8강 진출팀 8팀을 보면 올라갈 팀들이 다 올라간 것 같고, 그냥 다 올라갔어요. 딱히 뭐 이변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나마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독일이 3등을 했다라는 부분, 사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독일도 8강 들어갈 수 있는 팀이었고, 사실 B조는 너무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정직하게 나왔고, 체코, 스웨덴을 갈랐던 거는 서로
붙었을 때 진 거 네. 요거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은 뭐 별 차이가 없었고 사실 뭐 미국도 4등 하긴 했지만은 뭐 승점에서는 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올라갈 팀이 8강은 다 올라갔다. 네. 그러한 가운데 상위권은 별 특징이 없었는데 이 하위권, 그죠? 강등권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양쪽 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승격 팀이 양쪽 다 살아남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참 A조, B조 강등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두 경기 정말 다 치열했어요. 연장 승부였고 단두대 매치. 참 재밌는 게 같은 날에 또 펼쳐졌잖아요. 같은 날에도 펼쳐졌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위권 팀들은 마지막 날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팀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 또 마지막 7번째 경기에서 서로가 강등을 결정을 한 딱 이런 경기가 나와가지고 또 좀 흥미로웠고요. 뭐 깊이 생각할 승점 그런 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긴 사람이 무조건 남는.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은 살아남고 진 팀은 강등된다. 그렇죠. 이런 경기였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 경기는 연장에서 4대3으로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이게 0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뒤집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진작에 결정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덴마크를 상대로 한번 딱 고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딱 이 구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이 기회를 잡은 거죠, 이거는. 그런데 영국은 가만히 보시면은 7경기를 쭉 보시면은 자신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랑 압박을 추구하는 경기 자체는 어쨌든 해냈어요. 그런데 슛을 못 만들어냅니다. 수준 차이, 선수의 이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막 패스를 하면은 줄 다 잘리고 그리고 막 응당할 수 있는 플레이 같은 부분 공격 전개에서 그런 부분에서 뭐 퍽을 좀 흘린다든지 아무래도 좀 선수 수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량 차이로 인해서 슛을 못 만들었죠. 공격 창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사실 그동안 프랑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작년 이야기입니다.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골텐딩에서 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전년도는 굉장히 잘했죠. 그 전전년도 같은 부분은 2017년 챔피언십이네요. 2017년도 챔피언십에서는 생각보다 수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비력까지도 겸비를 한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스위스도 막 잡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골텐딩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수비도 좋지 않았고 골텐딩까지도 올해는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프랑스 경기를 좀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리드를 잡아도 한 2골 리드를 잡아도 다 따라잡히고 그런 게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영국전에서도 그런 경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영국 경기는 이제 영국 감독을 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세 번째 골 실점 이후에 바로 타임아웃 불어서 선수들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바로 2골 만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따라줬지만 좋은 상황이 나왔고요. 3대3으로 가면 저는 좀 영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연장이요? 영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와 압박을 중시를 하는 게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3대3에서 공간이 넓어지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됐고 프랑스 또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 데이브 핸더슨 감독이라고 작년까지 이제 프랑스의 지휘봉을 맡으신 이제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감독이 작년을 끝으로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올해 앞서 댓글 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감독이 선수 선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진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골텐딩도 예전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프랑스는 딱 D1 A급의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리고 한 게임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건. 그동안 또 프랑스가 잘했다면 프랑스의 우위를 점칠 수도 있었지만 그 앞선 6경기에서도 프랑스가 그렇게 못했는데 마지막 한 경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3대3 연장이기 때문에 영국이 조금 더 힘을 받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아주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또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앞선 6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벌어놓지 못했던 게 그죠?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비극을 낳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고요. 덴마크전도 2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따라잡혀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겼다면 이런 결과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겠죠. 네. 반면에 영국은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자신들의 하키를 계속 쭉 해왔는데 그죠? 앞선 6경기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큰 패배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프랑스에게는 그 자신들의 색깔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예, 뭐 사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또 D1 A급 팀들한테는 또 자신들 하키 통합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프랑스 레벨 자체가 진짜 D1 A급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진짜 프랑스가 심기일전에서 막 다 코스타 꺼내고 벨마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다 데리고 오면은 진짜 버거운 상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선수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작년의 약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을 커버를 하지 못했다. 코칭 스텝이. 그런 부분이 강등이라는 쪽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영국이 디비전 1 그룹 A를 뚫은 것도 놀라운 돌풍이었는데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잔류라는 또 그 돌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B조 강등전도 대단했습니다. B조 강등전은 오스트리아 대 이탈리아의 대결 역시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였고요. 슛아웃까지 가서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이탈리아가 역전의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참 이탈리아가 그 앞선 6경기에서 1득점에 45실점을 하면서 전패를 했던 팀인데 야 마지막 딱 진짜 이 한 경기 잡고 극적으로 살아남았네요. 이게 이탈리아도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게임을 못했는데 마지막 게임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기회가 줄여졌던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이 두 팀이 의 승자가 잔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전망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오스트리아가 사실 실제로 선전한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뭐 라트비아전 같은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미끄러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탈리아는 못했거든요. 앞에 6경기를. 그런데 실제로도 마지막 7경기도 오스트리아가 훨씬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전개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슛으로 잘 공략을 했는데 결정력에서 문제가 났다. 역시 이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아직 톱 디비전 레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정력에 문제가 안 나오고 골을 슉슉 넣을 수 있으면은 잡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한 해. 네. 근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스트리아도 D1A급 팀이다라는 부분을 앞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예선 내내 사실 진짜 이탈리아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차이를 참 체감을 많이 했었던 팀입니다.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탈리안 팀 컬러가 뭐냐면은 선수비 역습이에요. 선수비 후 역습. 그냥 버티다가 베르나르드 있죠, 골리. 그리고 수비로 그냥 버티다가 역습 팍 나면은 골 넣고. 그리고 상대방 수비 실수하면은 그걸 살려서 골 넣고. 근데 이게 D1 A급 팀인 오스트리아한테는 통하는 거죠. 이런 경기 운영이.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키를 본인들의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슛아웃까지 간다면 또 이탈리아의 우위가 점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드레아스 베르나르드 골리 때문입니다. 이 네. 선수만한 골리가 오스트리아에는 아쉽게도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슈타르크 바움 선수라든지 키케르트 선수가 둘 다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르드 선수급의 골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슛아웃 가면 이탈리아가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슛아웃까지 쭉쭉 끌고 가서 7라운드까지 끌고 가서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연의 경기력을 또 보여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영국에 이어서 승격팀 이탈리아도 극적 잔류에 성공을 한 B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에 디비전 1 그룹 A에서 상대할 팀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지금 D1A 팀들 난리 났어요. 지금. 읊어드릴까요? 우리나라 함께 잔류가 됐던 슬로베니아, 헝가리 있고요. 승격으로 올라온 루마니아 있고 여기에 이번에 떨어진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이거 이게 근데 올해 디비전 1 그룹 A도 참 힘들었죠, 힘들다 사실. 했는데 뭐 내년도 비슷할 것 같네요. 내년도 사실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지금 사실 카자흐랑 벨라루스 보내고 영국, 이탈리아 모실 생각이 지금 들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국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경기력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내려오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도 좀 한 자리는 조금 물론 뭐 이탈리아가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탈리아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릴 수 있었는데 야 이거 더 힘든 분들이 내려왔어요. 프랑스, 참, 오스트리아. 그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라는 자체는 톱 디비전 짬이 있기 때문에 약팀은 또 물론 뭐 올해는 그러진 못했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약팀은 좀 기가 막히게 잡던 팀입니다. 네. 그런 팀 컬러를 가진 팀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예전부터 그냥 우리나라가 참 고전을 했었던 상대죠. 참 어려워했었던 상대고 이번에도 사실 톱 디비전에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냥 D1A 팀들이 다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에서 펼쳐지게 됐는데 참. 내년 대회 홈팀이 루마니아예요. 그렇죠. 루마니아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모든 팀들한테 어렵게 됐고 사실 또 내년에 또 헝가리 감독이 또 경기 대회 직전에 쓰러지리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또 올해 초반에 그 못했던 것들 또 그대로 답습할 것 가능성도 적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자 어쨌든 D1A 내년에 참 박 터지겠다. 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는 8강 토너먼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8강 대진표가 나왔죠. 크로스 매치입니다. 이쪽 1위, 저쪽 4위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대진 안내를 해드리면 캐나다 대 스위스, A조 1위, B조 4위 대결이고요. B조 1위 러시아 대 A조 4위 미국, 그리고 A조 2위 핀란드 대 B조 3위 스웨덴, B조 2위 체코 대 A조 3위 체코, 이렇게 대진이 나왔습니다. 8강전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23일 목요일 밤에 시작됩니다. 한 경기씩 뭐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라든지 프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뭐 경기 시각 순서대로 하죠. 캐나다 대 스위스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위스의 속도와 기술이 캐나다를 상대로 통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러시아 스웨덴을 상대로 사실 좀 통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부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위스가 더 경기를 잘 풀어나간 피리어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참 이 스위스가 진짜 무섭구나 라는 부분이 이번 대회에서 진짜 많이 절감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공격이 또 속도와 공격을 위시로 또 중시로 또 하기 때문에 올해 좀 NHL 선수들이 많이 합류한 부분, 이런 부분도 스위스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득점의 성과를 톱6 팀을 상대로 얼마나 거뒀냐라고 하면은 뭐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전에는 또 공격이 거의 뭐 아주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8강에서 좀 득점력이 이제 스위스의 득점력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캐나다가 첫 경기 진 이후로부터는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 경기들을 그냥 싹 다 이겨버리면서 경기력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미국조차도 그냥 3대0으로 셧아웃 보내버리고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다 득점을 해내면서 굉장히 좀 경기력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스위스가 어쨌든 공격 전개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득점이 한두 개 나는, 그리고 사실 지금 캐나다 골텐딩이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물론 뭐 머리 선수나 하트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 선수는 올 시즌을 NHL을 쭉 보신 분이 알겠지만 못할 땐 진짜 못하는 골리들이거든요. 정말 기복이 굉장히 심한 골리들이기 때문에 행여 그 기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스위스도 마냥 승산이 없지는 않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캐나다가 세니까 전력상으로는 캐나다가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스위스가 제 기억으로는 4위로 올라가서 1위 팀 잡고 올라간 최근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뭐 사실 뭐 당장 작년만 해도 그죠? 4위 팀 1위 팀 잡고 올라가는 결과가 기억이 나거든요.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요. 뭐 작년만 해도 사실 뭐 결승을 갔으니까요. 캐나다 스위스, 과연 스위스의 속도 기술이 캐나다에게 먹힐 것인지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러시아 대 미국의 8강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별리그는 뭐 7전 전승으로 수월하게 뚫었는데 미국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어제 러시아는 진짜 슈퍼파워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팀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그 스위스를 상대로 2피리어드만 6골을 넣으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물론 뭐 7대4로만 좀 뒤에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력 이거는 진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골리가 슈나이더입니다. 근데 슈나이더 선수가 오랜 뉴저지에서도 그랬고 이 선수도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있는 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나이더 선수가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미국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예. 그런데 미국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조별 예선 팀을 상대로 조별 예선 경기를 보시면은 상위권 팀들 톱6도 그렇고 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좀 시원하게 득점을 낸 경기 별로 없어요. 캐나다조차 지금 독일을 8대0으로 잡은 게임이 있습니다. 8대0으로. 8대1이었나요? 어쨌든 8점을 낸 경기가 있는데 미국은 올해 영 득점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나이더 선수가 무조건 러시아를 저득점으로 막아줘야 어떻게 좀 희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 강력한 힘 이걸 과연 미국이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슈나이더 선수가 또 키 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대 미국의 8강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핀란드 대 스웨덴의 8강전입니다. 뭐 유럽을 대표하는 두 팀인데 이것도 또 재미있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핀란드 경기를 보시면은 대회 내내 진짜 제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인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핀란드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팀.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수비력을 스웨덴을 상대로도 발휘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스웨덴은 또 핀란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 어쨌든 경기를 좌우하는 흐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웨덴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참 로스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의 파도가 너무 심해요. 보시면. 파도? 예. 이게 뭐 다득점 다실점의 양상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다득점 다실점도 그렇고 어떤 피리어드 보면은 야 이건 뭐 진짜 이렇게 스웨덴 게임 하면은 아무 팀도 못 이기는데 이런데 또 그 다음 피리어드에는 쭉 무너지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로 조별 예선에서도 스위스, 라트비아 이런 팀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스웨덴이요. 예. 근데 스웨덴이 원래 클래스라면 이 두 팀을 상대로 고전할 클래스의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고전을 했다. 불안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행여 저득점전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학기. 미국은 어쨌든 자신들의 학기가 수비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핀란드는 자신들의 학기가 이번 대회에서는 100% 수비적인 학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웨덴의 창이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막아내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 로스터부터 놀라움을 안겨다줬던 핀란드가 과연 이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스웨덴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이 그 핀란드의 수비를 뚫고 4강으로 올라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8강전 체코와 독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4강에 가게 될 텐데 글쎄 어느 팀이 웃게 될까요? 이번 대회 독일을 쭉 보시면 참 강팀의 강점을 잘 살리는 팀이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사이틀이나 도미니크 카운 같이 NHL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이는 선수들을 많이 이번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이 역습 같은 부분에서 거의 뭐 최전선에서 이제 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딱 풀어나가면서 버티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대량 득점, 요 선수들을 앞세워서 대량 득점을 다닥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서 이기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결과적으로 독일도 이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색깔 그리고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같은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루바우어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버티는 힘도 조금 더 세졌습니다. 독일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체코도 이번에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공격력 하나만큼은 원래 체코가 공격은 하는데 생각보다 골이 안 터지는 팀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NHL 선수들이 대거 공격수, NHL 수준급 공격수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이 펀치력 자체가 진짜 세졌습니다. 체코가. 그러면서 스웨덴도 잡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독일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드를 올리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몇 안 되는 찬스가 오는 걸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예. 뭐 쭉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위 시드 팀이 다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체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코의 힘이 실리긴 하는데
또 단판이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또 올해부터 재밌는 거는 4강부터는 대진 그러니까 다시 시드를 다시 추첨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드를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편으로 딱 갈라진 상황에서 그냥 이긴 쪽 이미 붙고, 8강전부터 결승까지 그죠.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였는데 사다리가 나와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강 같은 경우에 지금 재추첨 같은 느낌이죠. 그죠. 다시 이제 네 팀을 배정이 놓고 돼요. 대진을 다시 뽑는다. 그래서 강팀이 무조건 약팀을 4강에서 상대하는 상대적으로 그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거의 IIHF의 그냥 그 평균적인 타이브레이크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바뀌었기 때문에 4강부터는 또 완전 다른 또 대진이 나오기 때문에 뭐 4강 결승 부분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4강에 올라갈 것인지 그러면 4강 대진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또 한번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흐름이네요.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다음 회에는 저희가 8강전 이후 결승까지 토너먼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199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5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30일 목요일까지 제53회 전국 춘계 중고 아이스하키 연맹전 고등부 대회가 열립니다. 앞서 고교 1차 리그에 출전했던 6팀이 모두 참가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5경기씩 치르게 될 텐데요. 이 대회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박임찬 PD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광운대 모교 가서 또 경기를 담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여러 플랫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회 오늘도 박임찬 PD, 이현숙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